황기찬, 강세리한테 빼앗긴 것들 강재인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황기찬은 마지막이 되니까 안개가 걷히듯 이제서야 다 보인다고 하네요. 이야기 전개 어떻게 될지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주총회. 이제 끝입니다. 황기찬 회장. 단호하게 울려 퍼진 강재인의 목소리가 주주총회장 안을 단숨에 뒤흔들었는데요. 웅성거리던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로 꽂혔습니다. 모두가 황기찬의 반응을 지켜보는 그 순간 그는 오히려 태연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미소는 여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마지막 방어막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던 회의장 안은 곧 강미란이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가 공개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H&K와의 이중계약서 원본, 그리고 고인이 된 김도희가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남긴 증거입니다. 서류가 번쩍 들어올려지자 주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웅성거림은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이 되었는데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왔던 진실이 이제는 증거라는 이름으로 회의실 한가운데에 꽂힌 것입니다. 황기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김도윤이 단상 앞으로 나와 추가 자료를 정리하며 목소리를 얻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특히 이 H&K와의 이중계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개인의 주머니로 채운 범죄, 그것이 바로 오늘 드러난 진실입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동생 도희를 향한 분노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 김도희가 지켜낸 마지막 흔적입니다. YL그룹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의 유산입니다. 회의장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황기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계좌, 그리고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증거. 마침내 무너진 권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YL그룹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강규철 전 회장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 거짓말을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증거일까요? 마음일까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모두가 숨을 고르게 됐는데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뒤집혔습니다. 강재인, 김도윤, 황기찬, 강세리, 그리고 그날의 아이로 불리는 황지호까지 각자의 비밀이 서로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한낮의 이사회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형식적인 안건만 통과시키고 끝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의 시작 전 단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재인이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는데요. 그 말투가 괜히 담담한 게 아니라 이미 끝을 보고 온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재인은 얇은 파일 하나를 올려두고 모든 시선을 조용히 끌어모았는데요. 누군가가 웃음기를 띄우며 증거랍시고 숫자 장난 아니겠나 하고 속삭였지만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파일 표지엔 H&K 컴퍼니와 체결된 이면 합의, 그러니까 정식 계약서와 별도로 진행된 거래 흐름의 요약이 적혀 있었거든요. 제이는 달그락 소리도 안 내고 그 표지를 넘겼습니다. 계좌 이동 내역의 시간과 금액, 그리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가 화살표처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숫자줄 사이사이에 사람의 이름이 박음질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흐름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회장님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뒤 다시 협력업체 두 곳을 돌아서 특정 펀드로 흘렀습니다. 그 펀드의 최종 수익자는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고개를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가운 대신 깔끔한 셔츠였지만 눈은 의사일 때보다 더 단단해 보였는데요. 제가 이 건을 파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밝힙니다. 순간 몇몇 임원이 얼굴색을 바꾸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제 동생 김도희 대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분류되기엔 기록이 너무 깔끔했고 누군가가 사고라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수고한 흔적이 보였거든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던 파일이 바로 YL 내부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그가 남긴 마지막 경로를 잇는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억눌린 숨이 길게 새나왔고요. 강세리가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엮은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정보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거라고요. 말은 단단했지만 손끝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제이는 곧바로 세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창문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서류 속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여기 디자인실 승인 없는 집행 내역. 결제 라인은 비어있고 임시 비밀번호로 올라간 접근 로그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눌렀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누군가 임시 비밀번호라는 단어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윤은 그때 작은 녹음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규철 회장님 쓰러지시던 날의 음성 기록 일부입니다. 저는 의료진이라서 환자 상태 보고를 위해 기록을 습관처럼 남깁니다. 거기엔 사람들이 오해로만 여겼던 공백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장치에서 켜지는 소리는 아주 짧았지만 묵직했는데요. 괜찮으십니까? 지금 응급차를 누군가의 망설임, 그리고 툭 끊기는 구두 소리, 마지막에 한 사람의 낮고 굳은 호흡. 이어서 들린 건 주저하는 남자의 숨소리였습니다. 누구든 한 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바뀌었을 장면이었는데요. 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듣는 모두가 그 침묵이 말하는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보면 차갑게 굳었는데 손은 테이블 아래서 크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하고 단 한 번만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목이 마르고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제인이 녹음 장치를 끄고 고개를 떨굴 때 기찬은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틀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본인에게 하는 고백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죠. 그때부터는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면 계약의 흐름, 내부 결제의 공백, 외부 펀드의 수익 귀속, 그리고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회사 리스크까지 임원들은 그 모든 게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누군가를 심판하겠다는 표정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자신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미워하자는 날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 첫 단추를 다시 꿰자는 날입니다. 이 말에 다들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체념했고 또 누군가는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결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더 미룰 수도 덮을 수도 없다는 결론이 난 거죠. 회장 해임권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사람들의 어깨가 한 번에 내려앉았는데요. 종이에 적힌 글자보다 더 무거운 건 서로의 눈이었고 더 잔인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신임을 철회합니다. 아주 짧게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황기찬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은 서랍장에서 하나씩 꺼내놓은 기억들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제인과 마주치자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결국 제 선택들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말로 나오진 않았지만 표정 하나로 다 말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을 때 강세리는 이미 다른 쪽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었고요. 황기찬은 이사회 해임 이후 텅 빈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서랍 손잡이만 만지작거렸는데요.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사람처럼 숨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그는 병세를 숨길 생각을 접고 제인에게 연락할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했는데 이상하게도 입 밖으로 나오면 다른 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결국 환기차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 줄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그 짧은 문장이 스스로에게 내린 첫 처방전 같았습니다. 강재인은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창가에 기대 있었는데요. 안도의 숨과 분노의 열이 한 몸처럼 뒤섞여 심장이 번갈아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렸습니다. 제인은 진실을 꺼내는 일은 언제나 누군가의 삶을 다시 써야 한다는 뜻이니 마음을 너무 많이 앞세우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래봤습니다. 김도윤은 병원 복도 끝에서 동생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자판기 커피를 쥐었는데요. 쓴맛에 목이 타도 컵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억울함을 정의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일관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 오늘도 메모장을 먼저 펼쳤습니다. 그 메모장엔 병원 외부 계정 로그인 흔적과 응급 호출 지연 시각 그리고 키카드 동선이 겹쳐진 표가 깔끔하게 버티고 있었는데요. 숫자줄 사이로 사람의 습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지호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다 했는데요.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동그랗게 남을 만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리는 살아남기 위해선 오래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요즘 들어서는 뒤돌아보지 않으면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태호는 아이가 그린 계단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며 점의 간격을 자로 재듯 따라가 봤는데요. 끝마다 작은 문표식이 있고 그 곁에 누군가의 약자가 반복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약자는 오래전 거래 기록에서 본 이니셜과 겹쳤는데요. 태호는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고 우연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답게 즉시 도윤에게 공유했습니다. 제이는 그제야 퍼즐의 마지막 고리가 손가락 끝에 걸린 듯한 감각을 느끼며 HNK와 연결된 더미 계좌의 역류 지점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서류 속에 숨어있던 익숙지 않은 성씨 하나가 자꾸 눈앞에 남았는데요. 강도 황도 아닌 곳에서 자금이 방향을 틀어 들어오다 보니 맥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황미라는 주주들의 전화를 받아내며 이번에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칼날이 되어 돌아오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기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협을 제안했지만 제이는 미소만 남기고 통화를 짧게 끊었고 끊어진 신호음 뒤에 마음이 덜 흔들리는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정윤이는 도윤에게 따끈한 미역국을 퍼주며 속을 먼저 붙잡아야 머리도 버틴다고 했는데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면서도 증거 목록을 머릿속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도유경은 그 옆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말했지만 도윤이 고개를 천천히 흔드는 걸 보자 더는 말리지 않고 조용히 필통을 건넸습니다. 그 필통 안에는 도윤이 긴 싸움에서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펜 하나가 있었는데요. 동생이 선물했던 펜이라 잡는 순간 손에 땀이 차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기지국 로그와 로그인의 시간대를 도표로 겹쳤고 빈칸에 남은 섬 하나처럼 튀어나온 접속 한 점을 확대했습니다. 그 점은 강규철 회장이 쓰러지던 밤과 이상하리만큼 가까운 시각이었고 외부 접속자가 만든 공백의 흔적을 도장 찍듯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이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사고로 굳어진다고 중얼거리며 다음 단계인 자금 역추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제이는 감사팀장과 함께 해외 법인 명의의 금고 문서를 열람했고 예상과 달리 실물 금고가 국내 한 지점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고 위치를 확인한 순간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태호가 말한 약자와 그림의 문표식이 금고 관리 약정서의 암호표와 일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인과 도윤은 최소 인원으로 금고를 열었고 오래된 꿰맨 자국이 남은 봉투와 가느다란 SD카드 하나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흐름뿐 아니라 익명 증언을 받아 적은 메모들이 들어있었고 메모의 글씨는 같은 손의 습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메모 한 장에는 응급신고를 늦춘 사유가 기계적 고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옆줄에 전화선 이상 확인 요청 없음이라는 자기 모순의 흔적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SD카드에는 거래 시점마다 기록된 인보이스 이미지와 내부 결제 우회 화면 캡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파일명에는 날짜 대신 계단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제이는 파일을 열 때마다 지호의 그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고 아이의 침묵이 어른들의 거짓보다 훨씬 큰 언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 무렵 강세리는 지호의 스케치북에서 문 옆에 적힌 아주 작은 글자를 처음으로 똑바로 읽어냈습니다. 그 글자는 엄마였는데요.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감각이 목까지 차올라 더는 아무런 변명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숫자판을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태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호 얘기로요 라고 적힌 문장은 세리의 오랜 습관과는 전혀 닮지 않은 온도의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답장을 길게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 보냈고 세리는 그제야 숨을 크게 토해내며 거울 앞에 서서 번들거리는 눈가를 한번 눌러 닦았습니다. 만남에서 세리는 돌려 말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말을 아꼈는데요. 오래된 분노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지호의 내일을 먼저 떠올리는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렸습니다. 세리는 지호의 출생과 거짓의 계단을 스스로 설명했고 거짓의 고리마다 본인이 어떻게 발을 올려놓았는지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백은 변명도 구걸도 아닌 기록이었고 태호는 그 기록의 질감이 진실에 가까울수록 벌이 커진다는 사실을 담담히 알렸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벌을 피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아이 앞에서만 거짓을 멈추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도윤에게 세리의 진술 의향서를 전달했고 도윤은 문장을 법적 문서의 형식으로 정리하며 제3자의 검증 절차를 붙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이는 비자금 루트의 출구에 서 있던 낯선 이름을 끝내 특정했고 그 이름이 강규철의 미술품 기부 재단과 태호의 국제거래 기록을 동시에 스쳤다는 사실을 문서로 묶었습니다. 그 순간 사건의 초점은 개인의 일탈에서 구조의 합의로 이동했고 제이는 이번에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법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문법을 바꾼다는 말에는 승인 체계를 다시 짜고 로그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투명성의 새 규칙과 제3자 감사를 상시화한다는 구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미라는 그 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면서 단기 손실을 감수하되 신뢰를 장부의 자산으로 세우겠다는 전략을 세밀하게 제시했습니다. 강기만은 여전히 유연한 타협의 말을 건넸지만 제이는 타협이 아니라 합의의 새 기준이라고 응수했고 그 표현이 소해의실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제인을 비공개 장소로 불러 자필 자백서를 건넸고 그 문서에는 자신이 방관한 밤과 묵인한 거래 그리고 서명할 때마다 떨리던 손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은호의 이름이 더 이상 비틀려 불리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제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용서는 제 몫이 아니고 절차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서워도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덧붙였고 그 말 뒤에 망설임 대신 조용한 비가 내리는 표정이 비쳤습니다. 이튿날 감사위원회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과 외부 포렌식 계약을 동시에 발효했고 첫 번째 증거 보존 명령이 즉시 내려졌습니다. 김도윤은 동생의 사고기록 재조정 청구서를 제출했고 신규 증거 편철 목록에 SD카드의 파이레시와 금고 문서 원본 대조표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요청서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과거 사건의 사고 분류가 의혹으로 재분류되자 병원 기록 시스템에도 작은 경보창이 떴습니다. 도유경은 그 알림을 확인하고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당신이 버틴 시간이 동생의 시간을 다시 데려오고 있어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도윤은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리는 걸 스스로 알아차렸고 곧바로 다시 펜을 들어 다음 절차에 체크박스를 채웠습니다. 강세리는 지호 앞에서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고 아이에게 엄마가 틀렸던 적이 많았다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대답 대신 스케치북을 펼쳐 계단 끝에 문 옆에 아주 조그맣게 하트를 그려 넣었고 세리는 그 작은 하트 하나에 무너졌다가 겨우 다시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이의 그림을 제인에게 전하며 이 문은 열어야 끝납니다. 닫아두면 계속 꿈에 나타나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갯짓이 오늘의 결심을 내일의 제도로 옮기는 몸짓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주총회 임시회의가 열렸고 제인은 연단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후 우리는 보는 데서 고칩니다. 숨기는 건 모두를 약하게 만들고 드러내는 건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엔 두려움과 결심이 번갈아 스쳤고 몇몇은 고개를 숙여 메모장에 아주 크게 공개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황기찬은 가장 뒤쪽 자리에서 그 말을 조용히 들었고 박수 소리가 터질 때 손바닥을 맞부딪히는 대신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단단히 끼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찬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필 자백서 일부를 공개하고 추후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며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침묵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표로 여론은 잠시 요동쳤지만 곧 회사의 투명성 계획과 맞물려 차분한 신뢰가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윤희는 뉴스 화면을 보다 말고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수고했다 아들이라고 혼잣말했는데요. 그 말이 부엌의 그릇처럼 따뜻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도윤은 창가에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동생에게 속삭이듯 도희야 이제야 조금은 편히 자도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끝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를 살짝 깨물며 끝까지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강세리는 밤늦게 혼자 걷다가 지나가던 쇼윈도 앞에서 발을 멈추고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고 그 얼굴에서 야망의 윤곽이 조금씩 흐려지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리는 태호에게 보낸 두 번째 메시지에 나 자신을 먼저 고치겠습니다. 지호에게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라고 적었습니다. 태호는 답장으로 천천히가 제일 빠릅니다. 아이는 꾸준함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며칠 후 수사팀은 금고 자료와 외부 계정 접속 흔적을 토대로 의도된 지연의 정황을 공식화했고 오래전 덮인 사건들의 연결고리가 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보고서를 덮으며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눈을 뜨면서 이제 시작선으로 돌아왔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다시 뛰기 위한 출발 신호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 신호에 맞춰 제자리에서 작은 준비 운동을 하는 듯 했습니다. 황미라는 제도 변경 타임라인을 벽에 붙이고 매주 공개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에 숫자와 사람이 함께 묶이는 설계를 덧붙였습니다. 강기만은 뒤늦게나마 새 규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인은 환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문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계단만 그리지 않았고 계단 위에 작은 나무와 창문을 얹어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그 창문 가장자리에 빛이라는 낱말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세리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씩 손가락으로 창문을 따라 그리며 여기서부터 다시라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도유경은 제인에게 당신이 사람을 살리듯 회사를 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도 돌보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고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길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인은 전 임직원 앞에서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숨기는 회사를 버리고 견디는 회사를 택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길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깊었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황기찬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고 제인은 말없이 받지 않은 손을 대신해 문서철을 건넸습니다. 그 문서철에는 앞으로의 조사 일정과 본인의 증언 일정 그리고 피해 회복 절차가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고 기차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아주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우산을 펼쳤습니다. 제인은 우산을 접은 채 잠시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고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내려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끝내 살아남는 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라고요.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였으며 제인에게는 내일부터도 계속 걸어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말에 맞춰 마지막 보고서에 결재선을 올리고 펜을 덮으며 도희야 잘 봤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강세리는 지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고 아이의 등 뒤로 자신의 손이 더는 떨리지 않는다는 걸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태호는 아이에게 계단보다 넓은 길을 그려보자고 제안했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크레파스를 새로 꺼냈습니다. 회사 건물의 낡은 규정집은 새 문서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혔습니다. 보는 데서 고친다 숨기지 않는다 함께 책임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문장을 슬로건이 아니라 일상의 문법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칸 더 넘어갔고 다음 칸을 여는 건 이제 각자의 용기 몫이 되었는데요. 누구도 쉽게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늦게 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등을 펴고 기다리기로 했고 기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힘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왕의 집은 거짓의 계단을 내려서 진실의 문턱을 넘었고 문턱 너머에는 비가 갠 뒤에 맑은 공기처럼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